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등학교 졸업학력을 가진 71세의 여성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이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일까요? 아니면 일하기 전에 받는 그 직무 교육의 질일까요? 아마 보통은 생계를 위한 월급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당연히 그 월급이나 안정성이 최고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심층 분석에서 살펴볼 14년 전에 아주 건조한 통계 스프레드시트 하나는 우리의 이런 뻔한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수많은 정보들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늘 새로운 배움을 찾아 헤매는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의 겉모습은 사실 굉장히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제목부터가 무슨 SPS 통계 분석 결과표 작성과 해석 방법이라는 전형적인 데이터 분석 프레젠테이션 자료거든요. 네, 저도 자료 첫 장을 딱 봤는데 이 SPS라는 통계 프로그램이 막 R이나 SAS 같은 다른 쟁쟁한 프로그램들이랑 나란히 비교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분석 도구들의 특징을 짚어주는 부분이죠. 데이터 과학에 관심 있는 청취자분들이라면 약간 R이나 파이썬 같은 언어에 더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연구에서 SPS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각각의 도구마다 저마다 활약하는 무대가 좀 다르거든요. R이 좀 복잡한 프로그래밍이나 커스텀 모델링에 강하고 SAS가 아주 거대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탁월하다면 말이죠. 네네. SPS는 전통적으로 사회과학, 특히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진짜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설문지에 체크한 응답들 있잖아요. 아, 그 1점부터 5점까지 체크하는 그런 거요? 맞습니다. 즉, 인간의 감정과 태도를 숫자로 입력했을 때 그 안에 숨겨진 심리적인 패턴을 아주 직관적으로 찾아내주는 데 특화되어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막 계산기처럼 숙제를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는 궤적을 추적하는 도구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 연구에 아주 찰떡인 프로그램이죠.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복잡한 회귀 분석표랑 숫자들로 꽉 찬 이 학술 자료가 사실은 2010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의 삶의 질, 그리고 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아주 뜨거운 휴먼 드라마라는 걸 우리가 밝혀내는 겁니다. 기대가 되네요.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말해주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일단 이 숫자들이 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겠죠? 네, 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는 2010년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실시했던 실태조사 원자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교육에 참여하신 1220명의 어르신들이 바로 그 대상이죠. 근데 제가 이분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러니까 이분들의 약간 이력서 같은 걸 쭉 살펴보다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가 흔히 직무 만족도나 교육 효과를 연구한다고 하면 을에 떠오르는 집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업의 HR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면 2030 세대의 고학력 직장인들을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보통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직원들을 대조군으로 많이 삼죠. 그런데 이 연구의 주인공들은 평균 연령이 무려 71.2세입니다. 70대 초반이 가장 많고 여성 비율이 58.8%로 남성보다 훌쩍 높아요. 네, 성별과 연령대부터가 이미 확 다르죠. 게다가 학력 분포를 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이신 분들이 무려 전체의 약 60%를 차지합니다. 무학, 그러니까 학교에 전혀 다니지 못하신 분들도 22.5%나 되더라고요. 사실 2010년 기준으로 70대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193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아,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식이네요. 맞아요. 그런 뼈아픈 역사적 배경을 겪으시면서 정규 교육의 기회를 아예 놓쳐버린 세대의 아픔이 이 데이터에 고스란히 묻어있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숫자에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네요. 근데 제가 진짜 흥미롭게 본 지점은 따로 있어요. 이분들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주관적 평가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주관적 경제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2.77점이라고 답하셨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뜻이죠. 보통 수준보다 조금 아래니까요. 하지만 주관적 건강 상태는 무려 3.48점입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분들이 스스로 나는 꽤 건강한 편이다 라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두 숫자의 대비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우실지 몰라도 육체적,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사회에 참여할 에너지가 충분한 분들이라는 걸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죠. 아, 집에서 그냥 쉬고 계실 분들이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즉,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단순히 빈곤층에게 푼돈을 쥐어주는 그런 시혜성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활력을 가진 분들이 사회적 소속감을 확인하는 진짜 일터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대목이죠. 와, 생존을 위한 노동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 안에 분명히 있다는 거군요. 자, 이제 1220명의 주인공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파악을 했으니 이분들의 경험을 도대체 어떻게 객관적인 숫자로 바꾸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연구 모형을 뜯어볼 시간이죠. 자료의 연구 모형을 보면 세 가지 핵심 변수가 등장합니다. 교육 만족도, 직무 만족도, 그리고 사업 효과성. 이 변수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게 모든 데이터 연구의 핵심입니다. 독립 변수가 원인이라면 종속 변수는 최종 결과, 그리고 매개 변수는 그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하나의 식당 운영 시스템으로 한번 상상해서 비유해 볼게요. 오, 식당 비유 좋네요. 들어볼까요? 우리가 식당을 운영한다고 치면 독립 변수는 요리사에게 제공하는 레시피 교육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 만족도에 해당하겠죠. 어르신들이 일자리 투입 전에 받은 교육이 얼마나 유익했는가 하는 겁니다. 네, 교육이라는 원인을 투입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님들이 평가하는 식당의 매출이나 별점 평점이 바로 종속 변수, 여기서는 사업 효과성이 됩니다. 이 일자리 사업이 궁극적으로 성공적이었는가를 뜻하니까요. 아주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다면 그 두 가지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인 직무 만족도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들의 기분, 즉 스스로 현장에서 느끼는 일의 즐거움이 되겠군요. 뼈적 관문이 하나 있지 않나요? 신뢰도 문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무려 1220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설문지에 1점부터 5점까지 동그라미를 치셨을 텐데 과연 그 점수들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솔직히 그냥 참갑이나 수당 받으려고 대충 아무 칸에나 펜을 쓱쓱 그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데이터 과학에서 가장 경계하는 이른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그러니까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바로 그 문제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걸 방지하려고 크롬바흐 알파라는 신뢰도 지표를 제시합니다. 아, 크롬바흐 알파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설문지를 남길 때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묻는 질문을 단어만 살짝살짝 바꿔서 여러 번 배치를 하거든요. 아,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물어보는 거군요. 네, 만약 응답자가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번호를 적었다면 1번 질문에는 매우 만족 5점 이렇게 해놓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3번 질문에는 매우 불만족 1점이라고 답하는 식의 모순이 발생하겠죠. 아하, 그러니까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네요. 앞뒤가 맞는지 일관성을 확인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크롬바흐 알파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보통 0.7 이상이면 이 데이터는 꽤 믿을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노인 일자리 데이터는 몇 점이 나왔나요? 이 연구의 자료를 보면 교육 만족도의 신뢰도가 무려 0.902로 나옵니다. 직무 만족도나 사업 효과성도 0.8을 훌쩍 넘기고요. 와, 잠깐만요. 0.9가 넘는다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 말은 1220명의 어르신들이 설문지를 대충 빨리 작성하고 낸 게 아니라 그 문항 하나하나를 진짜 돋보기 보듯 꼼꼼하게 읽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일관되게 표현하셨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이 놀라울 정도로 높다는 걸 통계가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이분들이 이 설문과 사업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진지했다는 뜻이죠. 감동적이네요. 평균 점수를 보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5점 만점에 교육 만족도가 3.89점, 직무 만족도가 3.60점, 사업 효과성이 3.73점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진짜로 궁금한 건 이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가 하는 점이잖아요. 자료에 있는 상관관계표를 보면 그 힌트가 슬쩍 나옵니다. 상관관계는 변수들이 같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는 지표죠. 교육 만족도와 직무 만족도의 상관계수, 즉 R값이 0.435로 나왔고요. 교육 만족도와 사업 효과성은 0.320으로 나타났습니다. 숫자 뒤에 별표도 막 붙어 있던데요? 네, 뒤에 별표가 3개씩 붙어 있는데 통계학에서 이건 우연히 이런 결과가 나올 확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아주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르신들이 어이구 이번 교육 참 유익하네 하고 느낄수록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참 보람차고 재밌네 하는 직무 만족도도 같이 쑥쑥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이 일자리 사업 참 좋네 하는 평가도 다 함께 상승한다는 거군요. 완벽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상관관계가 곧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A랑 B가 같이 움직인다고 해서 A가 B를 움직이게 만들었다고 단정 지을 순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두 개가 함께 긍정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알겠지만 과연 정말로 교육이 원인이 되어서 만족도를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숨겨진 요인이 있는 건지 이 표 하나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뭐 같이 걷고 있다고 해서 꼭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지로 끌어당기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심층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네, 단순한 상관관계를 넘어 숨겨진 인과관계와 경로를 증명하는 다중회귀 분석 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자료의 표 6번을 아주 뚫어져라 들여다보다가 굉장히 강한 의구심이 하나 빡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걸리셨나요? 거기 표의 모델 1을 보면 통제 변수들의 결과가 쫙 나옵니다. 연구의 핵심인 교육의 효과를 진짜로 보기 전에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조건들을 미리 세팅해 두는 거잖아요. 네, 배경 변수들을 먼저 넣고 돌려보는 거죠. 그런데 이 결과를 보니까 주관적 경제 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받는 월 소득이 높을수록 사업 효과성 평가가 높게 나왔더라고요. 네, 데이터가 분명하게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을수록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죠. 아니 그렇다면 결국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결국 돈이 최고 아닌가? 현실적인 질문이죠. 어르신들한테는 그저 손에 쥐어드리는 월 소득이나 경제적 안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굳이 교육의 효과니 만족도니 하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돈 많이 주는 게 장땡이라면 이 논문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돈이 해결책이라면 이 연구 전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거든요. 데이터의 표면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셨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급여나 경제적 안정이 주는 영향력은 막강하니까요. 그렇죠.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훌륭한 연구자들은 거기서 분석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의구심을 수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라는 기법을 쓰는 겁니다. 통제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게 마치 오디오 믹싱 콘솔 앞에 앉은 사운드 엔지니어가 된 것 같은 느낌이던데요. 오, 믹싱 콘솔이요? 어떻게 연결되죠? 우리가 만약에 베이스 기타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치면 교육의 효과겠죠. 이 베이스 소리가 곡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주 정확히 듣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악기 소리를 줄여야겠죠. 맞아요. 드럼 소리나 보컬 목소리, 즉 월급이나 연령, 건강 상태 같은 변수들을 아예 음소거해버리거나 다 똑같이 일정한 볼륨으로 고정시켜 놔야 하잖아요. 다중회귀 분석이 바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드럼과 보컬 소리를 꽉 묶어두는 과정인 거죠. 와, 이거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맞아요. 다중회귀 분석은 일종의 수학적인 오디오 믹싱 콘솔입니다. 다행히 제대로 이해했네요. 그냥 월급을 많이 받아서 만족도가 높은 거 아니냐? 라는 합리적인 반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모든 참여자의 월급 조건을 똑같이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연령이나 성별, 건강 상태도 다 마찬가지고요. 1220명의 급여나 건강 상태가 통계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아예 가정을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돈과 나이 트랙을 아예 음소거한 상태에서도 과연 우리가 궁금한 교육 트랙이 독자적이고 유의미한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표에 있는 모델 2와 모델 3입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그럼 당장 그 결과를 보죠. 모델 2를 보니까 교육 만족도가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 베타 값이 0.429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베타 값은 영향력의 크기를 말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조건을 다 고정해둔 상태에서도 교육 만족도가 1단위 올라갈 때 직무 만족도가 0.429만큼 크게 상승한다는 걸 뜻하죠. 0.429면 큰 건가요? 사회과학 통계에서 이 정도 수치면 교육이 어르신들의 일하는 즐거움에 미치는 파워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모델 3입니다. 저는 진짜 이 숫자가 변하는 걸 보고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거든요. 어떤 변화를 발견하셨나요? 종속 변수인 사업 효과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모형을 싹 돌려봤는데 되게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네,
모델 1에서는 교육 만족도가 사업 효과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즉 베타값이 0.329였습니다. 꽤 높았죠. 네, 0.329였죠. 그런데 모델 3에서 슬쩍 직무 만족도라는 변수를 함께 모델에 집어넣어 봤더니 교육 만족도의 파워가 0.329에서 0.24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힘이 빠졌네요. 네. 그리고 새로 들어온 직무 만족도는 0.208이라는 아주 강력한 지분을 자기 몫으로 차지했고요. 겉보기에는 교육의 힘이 확 쪼그라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이게 바로 이 연구의 클라이맥스인 부분 매개 효과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델 1에서 교육 만족도가 혼자 뽐냈던 그 329라는 힘은 온전히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육이라는 변수가 직무 만족도라는 트렌치 코트를 입고 자기 덩치를 막 부풀리고 있었던 셈이죠. 아, 그러니까 교육이 그냥 다이렉트로 성과를 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숨겨진 중간 과정, 비밀 병기가 따로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이 현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증명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라는 것을 또 돌립니다. 수벨 테스트요? 그건 또 뭔가요? 이 테스트는 일종의 통계적 친자 확인 검사 같은 거예요. 친자 확인이요? 네, 정말로 교육이 직무 만족도에게 힘을 전달해주고 그 직무 만족도가 다시 사업 효과성으로 바통을 터치한 게 확실하게 맞냐, 이걸 검증하는 건데 이 논문에서 소벨 테스트 결과는 아주 명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 퍼즐이 진짜 완벽하게 맞춰지네요. 이 복잡한 숫자들이 결국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 사업 자체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경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핵심이죠. 좋은 교육은 현장에 투입되는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일하는 즐거움을 팍팍 높여준다. 그리고 그렇게 높아진 즐거움이 다시 전체 사업의 성공을 멱살 잡고 하드캐리에서 끌어올린다. 이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교육과 최종 성과 사이에 징검다리라는 아주 튼튼한 징검다리가 놓여 있는 거죠. 이 징검다리를 거쳐야만 진정한 성과가 폭발한다는 걸 R제곱, 즉 모델의 설명력 수치가 또 한 번 증명해 줍니다. 아, 설명력이요? 네, 직무 만족도가 추가된 모델 3의 설명력이 18.5%로 세 가지 모델 중에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가장 현실을 잘 반영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는 SPS, 크롬바흐 알파, 다중회귀 분석, 소벨 테스트 같은 이런 아주 차가운 통계의 숲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긴 여정이었죠. 하지만 이 건조한 숫자들 끝에서 우리가 결국 발견한 건 가장 따뜻한 인간의 본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70대에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노동시장에 나오면 단순히 생존을 위한 푼돈만을 원할 거라고 되게 쉽게 지레짐작합니다. 편견을 가지기 쉽죠. 하지만 데이터는 완전 정반대의 진실을 외치고 있어요. 배움에 대한 열망,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능숙하게 해낼 때 느끼는 그 엄청난 뿌듯함,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는 65세, 70세가 넘었다고 해서 결코 유통기한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계가 우리의 낡은 편견을 통쾌하게 부수는 아주 짜릿한 순간이죠.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어르신들에게 그냥 일거리 던져주고 월급만 툭 주는 건 잘반의 정답조차 되지 못한다는 걸 숫자가 증명했으니까요. 네,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거군요. 시대가 바뀌고 업무 환경이 변한 만큼 그분들이 현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양질의 직무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분들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일의 기쁨을 되찾아주는 진짜 마스터키가 되니까요. 자, 이 놀라운 통찰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으로 한번 쓱 가져와 보겠습니다. 비록 이 데이터는 14년 전 2010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요. 그 이면에 흐르는 작동 원리는 오늘날 여러분의 회사나 조직,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도 완벽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거나 프로젝트를 이끄는 분들이라면 종종 우리는 최종적인 매출이나 KPI 달성,
같은 종속 변수에만 너무 목을 매곤 하잖아요. 그렇죠. 결과만 바라보니까요. 그래서 막 그걸 달성하려고 직원들에게 억지로 교육을 쏟아붓고 새로운 툴을 비싼 돈 주고 도입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튼튼한 징검다리, 즉 팀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일의 즐거움과 직무 만족도를 간과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리 훌륭한 비법 소스를 막 퍼부어도 요리사가 불행하다면 결코 맛있는 요리가 손님상에 나올 수 없는 거군요. 네, 바로 그 비유가 정답입니다. 교육과 지시가 실제 직원들의 내적 동기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최종 성과는 그냥 모래성처럼 스르륵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직의 성과는 구성원 개개인이 겪는 긍정적인 경험이라는 그 매개 변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완성이 됩니다. 14년 전의 오래된 통계가 오늘날의 최첨단 오피스에서 매일 고군분투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묵직한 조언인 셈이죠. 오늘 처음 이 깊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부러진 뼈를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처럼 통계가 참 차갑고 건조할 거라고 생각했죠. 겉모습은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SPS 데이터는 엑스레이가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어르신들의 땀방울 그리고 웃음소리를 아주 섬세하게 담아낸 한 편의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네, 데이터 속에 사람이 있었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툭 남기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10년에 어르신들이 데이터로 확실하게 증명해낸 이 완벽한 만족도의 징검다리를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이 속한 팀에 한번 대입해보세요. 좋은 질문이 될 것 같네요. 성과다는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가는 그 길목에서 여러분과 동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중요한 매개 변수는 지금 얼마나 튼튼한 상태인가요? 혹시 수치화된 압박스러운 목표에 가려져서 누군가의 일하는 즐거움이 조용히 깎여나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한 번쯤 꼭 돌아봐야 할 문제네요. 오늘의 이 차가운 통계가 여러분의 내일에 아주 따뜻한 통찰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고 깊이 탐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